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우리에게 국제혁명이 중요한데 협력 단위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가 과학책방 갈다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해보고자 했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유. 환장하시겠죠? 예. 이 환갑잔치가 술 먹다가 보니까 만 예순 되는 걸 알고 환장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환장할 환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이랑 그 책방들을 돌면서 이렇게 쭉 투어를 합니다. 12월 20일 날 여기 다시 모여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정리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동갑 친구예요. 2000년 무렵에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정모 관장님 만난 게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책을 낼 계획표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사장님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책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단칼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해리포터 사이언스라 이러고 나와가지고 수십만 권이 팔렸죠. 그 책 갖고 3년을 먹고 살았어요. 제 안목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돈 받고 글을 쓰게 해준 분이 이건호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독일 출판, 유럽 출판에 대해서 짧게 보고서 써라 이거예요. 원고 청탁을 한 날 그날 다 썼어요. 그리고선 한 달 동안 매일 보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쓰게 해줬고, 또 우연히 일산에서 공통인 친구가 있어서 오리집에서 같이 오리를 사주면서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해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회자는 이건우 선생님이시거든요. 이건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환장이나 끝은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모 관장님이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어야 배꼽이 빠져서 시작해야 도움이 돼서 이 과학하고 과학책 많이 쓰는 인간이 과학책은 읽지 마라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학책이나 입문서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적 정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가 뭐야? 옛날에 원자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랬더니 갑자기 핵이 있어. 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 양성자 없이 코크돼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끝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서 어릴 때 막 보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옛날에 갔던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학책의 입문서라다가 너무 논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서력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때 다 뭐 읽고 성장했냐면 문학책을 읽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삶들이잖아요. 문학책을 읽을 때는 되게 복잡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되고 내가 다양한 상상을 해나가고 또 계속 줄거리를 머릿속에 읽어나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고 또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면 문학은 성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좌절에 빠졌다가 어쨌든 털고에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인데 우리 다 실패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근데 문학은 내가 실패를 대신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복잡한 지도를 그려내고 내 지도가 맞지 않았던 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독서력을 막 키워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게 욕심에 인문서, 과학서에 너무나 탐닉하다 보면 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독서력을 키우지도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과학책을 좋아해도 10개 중에 3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권 중에 7권은 좀 문학책이든 생각하고요. 나머지 3권 중에 1권 정도 과학책, 딴 것들 인문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엄마 아빠들은 지들은 다 문학책 읽고 자랐으면서 지들이 애들한테 자꾸 왜 과학책, 인문서들 이렇게 강요하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이고 이야기지 이게 과학이고 역사고 이런 구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접하고 읽어나가고 그런 그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꼬마 아이들은 이제 전두엽 발달도 안 했잖아요. 독서라는 걸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춘기 때 막 이 격변이 있는 시기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뇌과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봐도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사춘기 때 온갖 세상의 책들을 다 읽었는데 그런 구분을 구태하기보다는 그 책이라고 하는 매체 또 그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각종 그 신문반, 문예반 이런 거 하고 교지 편집 뭐 이런 거 계속하고 문학동인회 하면서 자랐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훈련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제가 책도 쓰고 뭐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 공감이 두 가지 나오는데 정서적 공감이 있고 인지적 공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서적 공감은 즉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공감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집단에만 공감 능력이 발휘돼. 그래서 그게 타자를 차별하고 학대하고 혐오하는 증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간을 어떻게 인지적 공간을 확장하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은 감정이입이고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이거든요. 타고나서 느끼는 어떤 공감 능력을 가장 가까운 집단이 아니라 타자 집단까지 확장하는 인지적 공간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뇌과학자 입장에서 책 읽기에 대해 쓴 모든 책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더 많이 읽어주는 게 또 인류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벗어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건 좀 공통적으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난 지 20년 됐는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 20년 전에 40년의 삶들이. 되게 어렵게 자랐잖아요. 집에 책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떻게 이 길에 들었어요? 나는 이제 가난해서 밥 숟갈 하나 줄이려고 외가로 내려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선행학습이 저절로 됐어. 텔레비전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교과서였던 거고. 당시에 벽지가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또 읽고. 너무 없어서 유일했던 즐길 거리가 남아있는 활자. 그러니까 버려진 활자 매체였기 때문에 궁핍 속에 찾은 해방구가 활자였기 때문에 저는 활자에 몰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 소유의 첫 교과서 말고 최초의 자기 책. 그게 그 계몽사에서는 세계 소년소녀 동화 전집인가? 그게 이제 정말 놀라운 게 그 시절에 어머니가 사줬다는 게 월부로 놀랐고 그때 내가 춘천에 살 때 샀는데 아니 그 춘천에 샀는데 그 당시에 계몽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계속 쫓겨나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쫓아갔어. 나는 그 당시에 계몽사가 망한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그 책을 열심히 읽어서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대표로 저기 서울에 와서 독후감 대회에 나왔었어요. 나 이런 집 되게 부러워요. 그 개봉사 50권짜리죠. 소년소설 문학전쟁. 여천권 3일모 월날이 살 때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 마을에.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읽으려면 이발소를 가했어요. 이발소 가면 주 썬데이 서울류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이런 애라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기업의 소방관이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 2명이서 책을 사주기로 한 거예요. 개봉사 세계
그래서 문학 전집이 있고 같은 시리즈로 위인 전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문학 전집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위인전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 친하니까 서로 바꿔보면 돼. 근데 채 10권을 안 읽었는데 걔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인전지만 읽어야 되는데 그 위인전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그 50권의 위인전은 기껏 한 5명 정도가 쓴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처음에 태몽을 해요. 태몽을 꾸고 뭔가 그 사람 꿀고 그런 거예요. 아 서양 사람도? 저는 나폴레옹도 태몽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빨래 막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나 이번 시대 무슨 태몽 꿨어? 그러면 엄마가 딱 그러면서 야 너가 뭔데 그 태몽을 꿔?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랬지. 나는 큰 인물이 되게 틀렸구나. 거기서 벌써 위인전집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좋았던 게 좀 5살 많은 이모가 처음으로 사준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내 책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금방 읽잖아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이 그 최인호의 별들의 거예요. 한국 소설은 더 재밌어요.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난 문학이다. 그때 교회 다니면서 쓰지 않았어? 교회 다녔죠. 근데 별들의 고향도 그 감동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 왜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이 다 맞췄어요. 나를 처음에 이끌어줬던 게 문학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문학 고마운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사회학책, 의학책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수였고 고모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 그러니까 집에 책이 이렇게 굴러다녔죠. 정보가 넘치는 거죠. 근데 유독 이렇게 그 관심이 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권 있었는데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그 학생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1권이 우주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저희들은 좀 재수없는 게 성공한 또 유명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백과사전 봤다 그러고 약간 좀 가고 있어요. 지가 위인전에 나오려고 지금 저때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 생각엔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찢어져요. 그러면 문방구 가서 갱지라 그러죠. 그걸 사갖고 와서 붙인 다음에 연필로 써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매혹이 돼서 그렇게 한 거였고,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까가 화두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찌라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북한 방송 청취하고 AFKN 청취하고 동네 책방 가서 뭐 사고 이래가지고 일종의 지금 같으면 월간 이명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어요. 등사 이거 밀어가지고. 저거 봐 위인전에 나오지. 제가 이걸 해가지고 한 20개쯤 만들면 이게 뭉개지거든요. 그럼 그 정도 만들었더니 학교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소중하게 하고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추려서 거기서부터 어떤 걸 알아낼까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전혀 엉뚱한 것들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저한테 3단어만 주면 그 원고지 30회짜리 글 그냥 써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능력이 커진 것 같아요. 제 강의 듣는 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짜리는데 이명훈 박사가 왔었어요. 근데 껴들어서 그분들한테 우주를 아십니까? 그래서 펜션을 다 뺏어간 뭐 이렇게 짜집기 해서 뭐 이렇게 잘 설득하는 탁월하다는 건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홍대 앞에 상상마당 맞아. 난 그날 그게 없었는데 되게 친했던데 그 다음날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정모 관장님은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과학 책은 뭡니까? 요즘 읽은 책 중에는 김성호 선생님의 딱따구리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육아. 네. 자기의 오리지널티를 갖고 있고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1년 내내 어쨌든 그 앞에서 있으면서 기록을 해놨는 저 둥지에 몇 번 갔다 왔어. 그걸 다 기록을 다 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써내는 그런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것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을 썼잖아요. 그런 책이 가장 진짜 과학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굳이 논문을 안 쓰고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새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근데 새에게 내 접근하기 그 거리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들 또 보여주는 점이 있어 난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모범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과학 저술은 자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배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자기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걸 대중에게 알려주는 게 과학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학은 사라지고 커뮤니티만 남아요. 그거는 언론이 정상화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언론 매체에 정상화되면 과학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선배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궁극에는 내가 내 연구 결과로 아까 그 딱더블이 얘기한 것도 그 얘기잖아요. 이제 요 스타트로 요부터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나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책을 쓸 수 있다. 지금 이제 과학관에 와서 때도 뭐 일에 채우고 있지만 이제 거기 자기의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관에서 절대로 뼈를 묻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5년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길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거 거기다 하나 그냥 덧붙이자면 롤 모델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절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뭘 따라해서 그거를 답습해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선배들이 했던 것과 좀 단절할 건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를 과학적 설명한 삼국지 사이언스도 많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인 게요. 지입으로? 네. 2개의 중3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럼 남이 얘기해 주는. 네,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니까. 아 그래요? 저기 가면 딴 통영 가면 먼저 얘기해 줘요. 그래서 늘 그 책에서 얘기한 게 과학의 정신이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20세기에는 한글을 깨우치면 됐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해력을 가지면 내가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21세기예요. 여기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과학 문해력,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면 내가 엄청나게 과학 지식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식을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자기 요 범위를만 벗어나도 사실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그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팩트 프리스라는 책에 정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한다가 뭐냐면 난 천재가 아니야. 난 배움이 부족해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딴소리 어려워하는 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이 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던 이 틀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과학은 사실은 그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원자가 아니라 핵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까지 가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일 뿐이에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학자는 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과학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영현 박사는 이렇게 칼세이건 좋아하시잖아요. 네. 무슨 인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뭐 천문학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저도 어릴 때 코스모스 책도 봤고 다큐멘터리 봐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유학가 있을 때도 뭐 바쁘니까 공부에 바쁘니까 뭐 코스모스 다 읽을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천문학을 전공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그런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 KBS의 문화기행이라는 걸 하는 PD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칼 세이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문화기행에서 찍겠다. 그래서 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다시 칼 세이건 책들 다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보던 단편적인 그 칼 세이건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둘이 많이 했어요. 칼 세이건은 이제 세 번째 부인이고 이제 마지막 같이 했던 앤드류안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칼 세이건 같이 썼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이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 나와서 그걸 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저더러 이제 통역도 하고 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앤드류안이라는 분을 만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책이랑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흥미로운 인물인 거예요. 앤드류안이랑 아침에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는데 이제 다 읽고 준비를 하고 갔죠. 7시 모일 때 이제 모닝 커피를 먹는데 제가 딱 만나자마자 6월 1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날렸어요. 근데 6월 1일이 두 사람이 눈이 맞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혼 소송 원래 부인이랑 하고 나서 6월 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매직 넘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뭐 정말 풍요롭게 얘기하고 궁금했던 뒷이야기도 다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서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답을 하는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끊고
뭐 10분, 20분 동안 얘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하고 막 덧붙여서 해설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착각을 하고 있고 전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놓친 부분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세이건에 대해서 뭘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아 이건 장르구나 이렇게 이제 매혹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칼세이건에 관련된 것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칼세이건 전문가가 됐는데 사실은 계속 그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과로 가기로 결심한 데가 언제쯤이었어요? 계기는 또 뭐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를 가게 되잖아요. 이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전 스스로가 이제 문과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사회학, 종교사학 이런 게 했으면 참 잘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모범생이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모범생인데 근데 2학년 올라갈 때쯤 아 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남인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내가 그러면 좀 바른 생활 좀 더 공부를 잘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 대학 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뭐 열심히 하려 해도 마음을 먹었는데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가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공부하려면 이 친구들 헤어져야 되니까 이과를 가야겠다 하고 이과를 갔어요. 보통 한 5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서울대를 가는 이런데 한번 실수로 45점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발에서 45등안을 못 들었었다가 근데 갑자기 2등이 돼버린 거예요. 2등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표정이 달라.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사랑받는 게.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2학년 7월 30일 날 졸업정원제를 발표를 하죠. 그 대학 정원이 2배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외 금지하죠. 과외 금지 시켜놓고 야 그래 이 정도만 해볼 만하면 되겠는데 하고선 그 다음날 교회 도서관을 방학 때 책을 가방을 그대로 갖고 갔어요. 가방을 탁 펼쳤는데 그 안에 국사책밖에 안 들어있어요. 다시 집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 국사책을 보자.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그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그걸 어떻게 맞추는지 몰랐어요. 쫙 보니까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때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쫙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아 얼마나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길래 과학자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사실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딴 것도 음악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갔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재수했습니다. 존나곤 없어요. 근데 그때 재수하니까 학교 가잖아요. 학교 옛날 고3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고3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5등급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모도 왔구나 하면서 내 이름도 기억해 주면서 성적 얼마 나왔어. 야 잘했네. 그래서 내가 써줄게. 그래서 어디 갈래? 서울대 화학과 뭐 그러던 거야 이렇게. 저 농대에 가야겠다. 그 농화학과 가면 되겠네. 저 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형절 보통 서울대 하면 더 보낼 텐데 왜 그러냐? 할머니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니까 연대를 가야 된다니까. 어떡하냐? 연대는 농대가 없는데 한자 쫙 보시서 찾아주신 게 생화학과예요. 이야 찾았다. 살아있을 생의 꽃다. 이게 원약과다. 갔어요. 원약을 갔어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저는 저걸 맞췄잖아 이렇게 과티를 맞췄는데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친구들 보고 야 바이오 케미스트리야 생화학의 화가 플라워가 아니고 케미스트리를 써.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매년 그런 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시아에 생화학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교양과학서, 대중과학에서 쫙 꼽혀있는 걸 봤어요. 정말 별의 천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리학인이 내 전공과 상관없는 책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 과학이 이렇게 넓고 재밌는 거였어? 그러면서 점점 내 실험을 등한시하면서 남의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그 독일의 도서관 시스템과 그 서점에도 층마다 사서가 있었어요. 박사 사서들이. 그래가지고 딱 가서 뭘 물어보면 뭐 얘기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얘가 수준이 어떤지.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읽어봐. 권해줬었죠. 지오라고 하는 잡지에서 새천년 맞이 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며칠이냐.
이거 이제 간단한 문제인 거죠. 설마 1000 곱하기 365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윤년도 있고, 근데 윤년의 규칙이 또 복잡한데, 근데 그런 규칙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과학을. 근데 또 그 규칙이 생긴 게 158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너 독일에 30명도 안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 노트북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트북이 안 됐어요. 보니까 답이 열이나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렸지? 나는 균열 규칙도 알고 역사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궁금해서 계속 달력을 찾아가서 보는데 그 사서가 계속 보니까 너 왜 보냐? 아니 과학 군심이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읽었으니 그만 읽고 싶어. 근데 계속 달력을 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찬스가 왔어. 찬스가 뭐냐면 옛날 책이 있잖아요. 장미 꽃처럼 되어 있는 폰트로 되어 있는 책. 그 사람이 일주일만 연습하면 읽을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유럽에 이제 옛날 책이 막 해봐라. 근데 당연히 안 읽었죠. 안 읽어서 일주일 있다 가서 한도 안 되던데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독일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 너가 이걸 원한다면 타자를 쳐줘. 그 책을 그대로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나 한 명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딴 사람 보겠죠.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책이 이제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한 책을 지금도 인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인쇄가 들어오고 있는. 아니 우리 유한균 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별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매혹되는 것에 되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오래된 기억이 유치원 때인데 골목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잖아요. 그런데 부르잖아요. 누구 밥 먹어라 이러는데 거의 끝에 한두 명 남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 골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항상 이제 초생달 같은 게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 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그 금성이라는 걸 모르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 옆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고 뭐 그런 게 있었냐 이러고 부모님도 뭐 모르시고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골목에서 매일 내가 쳐다보고 있던 저 달에 누군가가 걸어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랄까? 막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천문학자인지 뭐 우주비행사인지 몰랐는데 그게 제일 오래된 기억이에요. 아니 근데 아마추어 동호회 친구들이 대체로 다른 데로 빠지지 천문학과로 안 가잖아요. 1973년인가 뭐 몇 년도에 그 유성우가 우리나라가 최적지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몇백 명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를 급조했어요. 급조해서 학생광의 잡지에서 이제 사람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딱 갔죠. 그래서 이런 데 딱 들어갔더니 한 20명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구석에 저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없고 대학생이랑 교수님들이랑 초등학생 2명이 이제 회원이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왜 전공까지 했냐? 네, 근데 애들이 나이 먹더니 말기도 못하더라. 나이 먹지. 지금부터 써줬어요. 근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남자 동기가 친하게 지낸 8명 있었는데 저희 연대 천문학과에 3명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2명은 서울대 물리교육과, 그리고 1명은 전산 중앙대로, 1명은 화학과 한양대를 가고. 아마추어 천문을 하니까 천문학자가 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우린 천문학과 들어가면 별자리 가르쳐주고 천체 사진 촬영법을 할 줄 아는데 미분 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첫 시험이 미분 적분학 시험인데 3월 달에 8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 인생 최하 점수인데 같이 들어갔던 애들이 5점 1점을 맞았어요. 다행이네. 3명 중에. 근데 1점 맞은 친구는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쭉 걷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는 빵점이다. 얘는 1점이라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 점수로 셋 중에. 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많이 와주셨으니까 과학책, 과학문화 이쪽에 좀 애정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또 세 친구가 공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해봤는데 선생님들 마음에 어떻게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정모 팬들과 과학과 과학문화와 갈달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원래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되게 어려운데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강연 듣고 하면 쉬워진다, 이해된다는 걸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건 국어밖에 없는데요. 이 두 친구 때문에 약간 열받습니다. 두 친구가 너무 국어를 잘해갖고 애들 잘 쓰는 친구들이라. 어쨌든 간에 과학이 우리 일상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학을 알아야 인문학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공유하려고 다시 나섰습니다. 그저께 공무원 생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랑이 뭐였냐면 병가를 쓰지 않았어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목감기가 들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공부했고요. 생화학이 뭔지 모르고 공부했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그의 유학원 사람들이 좀 둥글게 앉아서 너 뭐 할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진 얘기들을. 거의 수명 된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남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하겠다 막 생각하는 게 그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세상에 만든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군가 썼겠죠. 근데 와 보니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가 막 한국에 쓰이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연구에 대해서 약간 소외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너무 바쁘고 또 시민들도 바쁘고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은 보통 자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필요하고 그 접점이란 것은 뭐 복덕방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여기에 통영에. 길거리 다니면서 집 팔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복덕방에 가면 복덕방 아저씨가 누가 파는지 누가 사고 싶은지 알고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 첫 해에 딱 말을 했는데 정말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될 줄은 몰랐어요. 10년 동안 공부하다 오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서는 거의 뭐 한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처음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무슨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 내가 문을 쫙 열었는데 바글바글해. 내가 어떻게 저 교토까지 앞으로 걸어갈까? 걱정을 하고 귀국해가지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들의 사회를 봤더니 문을 딱 열면 한 서너 명이 둥글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난 이런 책 쓰고 있어요. 그러면 책은 내가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막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얘가 좋고 막 한 거죠. 심지어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 책이 써요. 어떤 과학자는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상관이 없고 책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워낙에 시장이 작고 사람이 없다 보니 경쟁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때 우리한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정재승 교수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하나 있어야 되라고. 스타가 있으면 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확 넓혀지잖아요. 근데 그 스타가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했던 프로그램이 책을 읽읍시다 라는 것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대중화를 시작시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감사하고 책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이정모 관장이 이제 글을 쓰고 책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불후의 명작을 쓰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 본인 말로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후의 명작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 도스토옙스키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많은 걸 쏟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 친구 교수들 보면 심지어 제 첫 번째 책 달력과 권력 갖고 딱 보더니 아유 뻔한 걸 쓰셨네요. 그랬더니 내가 한 번 위축돼서 책 안 낼 뻔했어요. 니네가 쓰지 그랬냐 그러죠. 교수들 보면 내 연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딴 게 짜집기 하고 쓰는 건데 뭔가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불의 명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의 명제를 쓰겠다는 거랑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서를 쓸 때는 자기 정보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거든요. 생활학생들은 요만큼밖에 몰라요. 조금만 넘어가면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내놔도 되겠어? 이런 거죠. 과학이란 건 원래 그러면요. 내놓으면 사람들, 동료들이 다 고쳐져요. 논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서를 간다 그러면 남들 책 내면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존경받고 싶고 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나는 절대로 불의의 명제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지만 넌 쓸 수 있겠지. 너는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쓰지 마. 다 쓰지 말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자라는 의미로서 불의의 명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다들 알잖아요. 자기의 한계라든가 자기의 역할을 그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과학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전문화되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끼리의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넘어오겠으면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짐을 좀 덜어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칼럼을 쓸 때도 신문 칼럼에 최근 와서 과학자들이 되게 약진을 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있는데 인문사회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일단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뭐 이종모 관장이 썼다 하더라도 제가 봤는데 팩트 체크가 안 됐으면 그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공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학자의 글들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모 관장 글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서평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처음 내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서평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되게 칭찬하는 글로 썼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에디팅을 해가지고 되게 멋진 책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논조를 썼고 더군다나 이제 독일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유니크한 우리에게 독보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서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문제였어요. 이종모는 짜집기의 대왕이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정리를 잘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 엄청 받았어요. 너희 싸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고 그런 조절을 잘 하고 그러셨는 되게 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직도 인쇄를 또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팔리는.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그때는 혼자 써서 집 드라이브라고 100메가짜리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 보냈어요. 그렇게 머릿말까지 다 해서 내 저자 소개까지 사기가 넣어서 근데 사라진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저도 아유 뭐 학생에서 책이 나오겠어 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잠깐 왔었거든요. 후배 회사에 놀러 가고 있었는데 어떤 출판사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의 뭐 대학교 선배라고. 그러니까 둘이 멍하니 있기 뭐하니까 물어보죠. 아, 뭐 하세요? 아, 저 출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책 하나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달력과 권력이요. 그랬더니 내가 방금 도배상에서 보고 왔는데 그랬잖아요. 무시했어요. 나도 모르는 책이 어디서 나와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막 먹고 아침에 늦게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신문을 쫙 펼쳐놓더니 이종모가 너 이종모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적됐던 원고를 누군가가 보고서 이걸 왜 안 내? 하고 냈던 거죠. 챗 GPT, 그 디플이라고 디벨이라는 번역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를 하는데 그걸 써봤어요. 시편 121편 갖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엉터리 설교가 나와요. 근데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가지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바꿔봤어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쓰는데 저 지방에 있는 친구가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에 가게 됐다. 그 친구를 위한 3분짜리 설교를 써달라 하니까 되게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점점 하고 있습니다. 또 디플도 제가 재밌게 써봤는데 제가 한국말로 썼어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번역시키고 그걸 다시 독일어로 번역시키고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안 나와요. 훨씬 좋게 나와요.
언어가 돌아가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옛날처럼 막연하게 공부하고 글 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내겠다.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책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은 널리 있는데 질문을 조합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책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책도 보시고 강연도 많이 보셨을 그럴 텐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과학기술이 아주 밀집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과학과 기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굉장히 빠른 정보는 책이 아니라 강연이거든요. 지역에 계시다고 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저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과학자의 강연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어떤 큰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그 인류가 긍정적인 유토피아로 향해 갈 건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 건지 궁금합니다. 타고난 낙관론자가 이정복 관장입니다. 예. 비관 논문 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과학 기술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좀 더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95% 정도의 기술이 있대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이야기보다 다른 게 더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괜찮거든요. 이 탄소 배출이 넷제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다가 갈 텐데 우리가 다 미래 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좀 윤리의식, 세대 확장적인 다음 세대를 더 고민하는 윤리가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 생기는 건 부작용이었던 거고 과학과 기술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는 한 10억 명 정도일 거예요. 지금 지구이 80억 명이잖아요. 이 방에 40명이 있다면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5명밖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야 되니까 저와 4분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분에 이 80억 명이 된 사람이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부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런 우리가 위기에 닥쳤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술들은 문제는 또 기술로 과학과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투자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에서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뭐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극복은 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가 많은 걸 생산을 해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하면 플랫폼이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글이, 아마존이, 네이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그 속에서 진행하고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공지능도 그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SF가 그리는 그 디스토피아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판단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민주주의에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글 읽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자기 수단이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게 우리의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984 같은 데 그려지는 그런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만 한마디만 덧붙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은 배신이란 말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인류 문명의 마지막은 결국 파탄일 거예요. 영원히 이 문명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의 말을 좀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구 생태계나 지구를 봤을 때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요소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작은 인간 문명이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을 시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른 생태계에서 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독점해가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 문명의 멸망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류 문명이 멸망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다른 그 동물권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 중심의 문명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좋겠다. 아까 한 5시쯤 와서 여기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한 바퀴 그 읍성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고향이 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산이나 서산 시립도서관이나 해민도서관이 부르면 그냥 마땅히 와야 할 걸 생각하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되게 일정한 보통 그 그룹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닐 때 뭐 공무원이었다든지 어떤 독서클럽이었다든지.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에 AI, 챗 GPT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챗 GPT 한 달에 $20씩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그냥 쓰려면 3.5를 쓰게 되거든요.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4.0은 지금 데이터를 쓸 수가 있죠. 작년 6월 때 GPT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자들이 누가 컴퓨터 상대로 누구랑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철학자인 건 분명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철학과 교수가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GPT 3.0, 그러니까 지금의 전전 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이제 철학적인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2월 달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네이처지 표지에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비디오 게임 수행 능력을 가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찾아봤더니 뭐냐면 벽돌 깨기였어요. 제일 좋은 원리가 뭐냐면 한쪽 구석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글이 넣어서 지가 막 부수게 하는 거잖아요. 8살 때 주면 1시간이면 그 전략 깨달을 거예요. 걔는 4시간이나 지나야 그 전략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네이처지 표지에 실렸는데 2015년 2월 달에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불과 11달 후에 2016년 1월 달에 네이처 표지에 또 인공지능이 실렸는데 그게 알파고였죠.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면 안 되고 인공지능과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를 고민하게 됐던 거죠. 캄브라기에 생명의 대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가 2023년이 인공지능의 그 캄브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올해 환갑을 맞은 게 축복이다. 근데 10대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저희 다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챗 GPT 갖고 장난치는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틀린 거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데 그거는 인간이 자기 위안에 불과한 거지. 만약에 1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면 특히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인 건데 이정무 관장이 말한 것처럼 영어로 했을 때는 다르거든요. 특이점이 왔느냐 안 왔느냐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것 때문에 명백하게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두 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 GPT라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고 딥L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막강한 것 같아요. 구글 번역기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파파고도 이게 되게 막강하고 실제로 일본의 어떤 분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파파고를 돌려서 우리나라 웹툰이었나요? 그거를 돌려가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니까 돌려서 나온 일본어겠죠? 그거를 보고 손을 본 거예요. 보고하는 상을 탔어요. 번역상.
근데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번역한다는 행위가 뭐지? 번역가가 하는 일은 뭐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잘 윤문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잘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 디벨은 더 막강한 것 같아요. 이정모 관장님이 그렇지만 저도 이제 예전부터 번역기 같은 거 나올 때 제가 실험하던 것들이 뭐냐면 그 김서울의 진달래꽃 이런 시를 그냥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막 돌려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진달래꽃이 개나리꽃이 돼 있거든요. 근데 디벨은 돌고 왔는데도 진달래꽃일 뿐 아니라 굉장히 더 아름답게 고쳐놓더라고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해서 생산비를 줄였다고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돈들이 가야겠죠. 돈이 가는 방법은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을 주든지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줄여나가면서 일자리를 나눠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한 세대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두 세대 다음에 지금의 유치원생, 배에 있는 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변화에서 태어났어도 그 사회에 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에 나가야 되든지 갓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전망 없이 이걸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거예요. 지나고 나면 산업혁명 때도 지금 산업혁명의 결과가 얼마나 훌륭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초기 산업혁명 때의 그 노동자의 삶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훨씬 목가적이었을 텐데 거기에 공장 노동자로 오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지나고 나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인 거죠. 지금의 인공지능의 변화에 이 격동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 거라는 거죠. 근데 옛날처럼 그냥 질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이미 민주주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니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몇 번 반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디벨은 워낙 잘하지만 옛날에 구글 번역기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100조 그러면 우리가 고니가 아니라 숫자 100조인 줄 알고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려요.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것만 올리고선 그 구글 번역기를 놀렸죠.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이걸 훨씬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은 이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왜 이거를 놀리기만 하지? 제가 한 4년쯤 전에 남미를 한 달 동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방 3개를 가지고도 호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자기 호텔을 갖다가 부킹스닷컴 같은 데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왔을 때도 체크인을 할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휴대폰을 들고 여기다가 스패너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영어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공항 직원이 영어를 못하고 스패너로 하면 그게 또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GPT 갖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에 놀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명령어를 넣게 되면 그 명령어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디지털 미술에서 상을 1등상 받은 게 인공지능이 그려준 거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잡지들이 인공지능의 표지 그림을 그리게 해서 표지로 장식을 했어요. 어쨌든 생성한다는 거잖아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명령을 받고 기존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짜집기해서 아주 쉽게 말하면 짜집기해서 새로운 글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이라고 구별해서 지성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이 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아까 그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미드전이라는 걸 이렇게 장난삼아 여기도 아마 써보신 분도 있을 텐데 미드전이 가지고 뭘 하냐면 파워포인트 이제 강연할 때 만들잖아요. 저는 천문학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나사라든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서 갖다 쓰기에 부족함은 없는데 이런 게 좀 걸려요. 2040년에 화성에 뭐 사람이 뭐 유인 탐사선을 보냈을 때 풍경 이런 것들
마땅히 원하는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강연할 때 최근에 이제 파워포인트 할 때 몇 장씩 넣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해야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막 뒤져서 찾는 것보다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고민. 결국은 기존의 원천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챗GPT가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모방된 정보만 계속 생산하면 원본 자체가 황폐화될 수가 있거든요. 짜집게 된 정보가 계속 생성됐을 때 원본이 황폐화돼도 과연 챗GPT가 여전히 고퀄리티의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냐? 모방본을 또 모방해서 원본보다 더 좋은 모방본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 원본의 생산이 막아져서 챗GPT가 황폐화될 거냐? 그게 아니고 원본의 모방본이 모방을 하면서 원본보다 훨씬 뛰어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인간 지성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점. 점점 더 좋은 결과들을 내밀면 어떡하냐. 근데 거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잘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물어보니까 대충 물어보는 것들이 점점 그 정도가 표준이 돼버리면서 GPT가 대답해 주는 것들이 약 수준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얘가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진작에 안 물어보고 대충 물어보니까 이 친구 평균성이 막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논문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만이 이 챗GPT 시대에 자기가 이 사회 구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 해서 편집자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실제로 이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편집자예요. 자, 편집자는 저자에게 이런 식의 원고를 써달라고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원고가 들어오거나 기획 단계에서 저자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의 문제점, 1차 독자로서의 독자의 수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휘의 문제, 이런 거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게 해줘요. 그러면 편집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에디터십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디지털을 이해하는 능력만 아니라 리터러시에 디지털이 포함되는 거죠. 프롬포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범한 지식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이해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줘야만이 챗GPT 시대를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다 찾아주는데 지식은 그 무슨 책 읽어야 되냐 그러는데요. 난 지금이야말로 독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GPT 사용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GPT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에디터십 키운다는데 에디터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고 방식들을 내가 습득해 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독서력이 생긴다면, 리터러시가 생긴다면 지식은 오히려 금방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독서력,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 확실하게 없으면 되게 어려워질 거다. 제가 절묘할 때 예순이 됐다는 게, 만약에 제가 55이었으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일단 예순이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여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힘든 건 뭐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 첫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70대나 지금의 10대나 똑같이 첫 세대인 거예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거고, 다 누구나 첫 세대로서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좀 어린 친구, 젊은 친구에게 좀 더 위로도 해주고 좀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인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일찍 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는데요. 이제 저기서 축의금 좀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예. 그럼 환갑이나 회갑이라는 게 의미 없이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얘기하다가 좀 뜻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책 도서관 우주입니다. 예. 사실은 도서관이 또 우리 지성의 우주이기도 해서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주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그 우주 탄생의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때 이제 문예부도 하고 문학 동인회도 조직하고 은평구 10개 학교 문예부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이끌었었는데 저는 그때도 문예부를 하는데 계속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아마추어 천문 활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별 이야기 5분 동안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자주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지금 이 순간도 막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우주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실감하지 못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중력이 있죠.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송하게 있고 제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 몸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결합력이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도 중력으로 땅땅 뭉쳐 있는 자체가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세니까 뭉치고 있는 거죠. 태양계도 커지고 있지 않아요. 태양계를 결합하는 중력도 우주 팽창력보다 크고요. 결국 어디서 팽창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은하라는 단위가 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별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은하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우주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요.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리가 2배, 3배 막 멀어지는 거죠. 미래로 갈수록 팽창할 거 아니에요? 과거로 가면 우주는 지금보다 작았겠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작았겠죠. 또 과거로 가면 또 2배, 3배, 4배 작아지면 우리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다 달라붙어서 막 껴안고 있는데 이 공간은 너무 작아져서 요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포가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뜯어가지고 공간에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우주가 또 작아졌어요. 이 세포로 꽉 채울 수도 없으면 이게 분자인데 분자를 분해하면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 그러면 그 원자들도 이렇게 3차원적 구조니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과거로 가더라도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만들면 넣을 수 있죠. 근데 또 과거로 가요. 그럼 우주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원자를 또 분리하면 되겠죠. 그럼 더 작아져요. 그럼 이제는 뭔가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더 이상 분해하지 못해요. 전자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 단위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쿼크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단위가 쿼크와 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의 우주는 쿼크와 전자로 꽉 차 있겠죠. 근데 우주는 또 2배로 더 작아질 수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 물질이 다 에너지화 되었다고 치면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어떤 상태, 우주가 빅뱅이라는 이벤트를 처음 태어난 순간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우주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팽창합니다. 점점 커져서 오늘날처럼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온도와 밀도가 떨어지면 물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은 뭐겠습니까? 제일 작은 물질 단위니까 쿼크와 전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복잡해져서 우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게 없고요. 다 태양의 할머니의 할머니인 별이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낸 금운동,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돌고 돌다가 우연히 저한테 뭉쳐서 지금 이 순간에 있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우주에서 별이 태어나고 주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별먼지다. 이런 소리를 떠들 수 있는 생각하는 별먼지다. 명현 박사 이렇게 오래 이해한 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이걸 뭐 이 138억 년의 역사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주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공간 얘기 있잖아요. 독일에 갔을 때 사람들이 우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되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텅 빈 공간을 우주라고 그러는가.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가 됩니다. 학교 축구장이 아니라 상암 경기장. 근데 태양은 지름이 14cm 정도 됩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가장 큰 사과 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끝에 천왕성이 해왕성이 있거든요. 큰 행성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표현하려면 밥에 있는 콩알 2알을 저다 딱 던져두면 돼요.
목성, 토성은 더 큰 행성이죠. 그 유리 구슬을 2개를 딱 놔두면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에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볼펜 끝에 돌돌 도는 거 있죠. 그걸 4개를 던져주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 300개, 사과 하나, 볼펜 끝에 볼 4개, 콩알 2개, 유리 구슬 2개 있으면 그게 태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텅 빈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우주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수도 똑같아요.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한 개의 크기를 상암 경기장 크기라고 확대해 보면 축구장이 원자예요. 핵의 크기는 내려앉은 무당벌레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공간은 전자가 막 떠돌아다니는 공간이죠. 우주도 공간이지만 원자 자체도 공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그 원자 다 텅텅 폈는데 왜 손가락을 통과시키지 못할까?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어떤 원자애들은 바깥은 전자가 막 돌고 있죠. 이쪽 손가락 끝에 있는 원자의 또 끝에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 손가락 끝에 있는 전자와 오른쪽 끝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이너스니까 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텅 비어야 되는데. 우주나 천문학 얘기하면은 단위가 너무 커져서 갑자기 행복해지기도 해요. 아까 뭐 130억 년? 상암 축구장만한 거에 300개의 사과 하나? 단위가 너무 달라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 한때 썼잖아요. 지금 138억 년 이런. 근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 일상이 이미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 올해 총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조 이런 거 천문학에서 별로 안 써요. 138억 년 이렇게 쓰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숫자인데, 천문학적인 숫자 그러면 큰 숫자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게 굉장히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이거 큰 숫자죠. 그래서 천문학은 다 큰 숫자, 거시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점점 작아졌잖아요. 초기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43cm. 공짜가 43개, 40몇 개가 되는 그 정도 오도로 작았고요. 또 작은 숫자는 예를 들어서 펄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태양보다 조금 무거운 별이 죽으면 중성자 별이 되는데요. 그 중성자 별 중에 주기적으로 도는 애들을 펄사라고 불러요. 별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전을 하는데 1000분의 1초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요. 1초에 1000바퀴 도는 거죠. 이게 등대처럼 빛이 팍팍팍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기를 재보면 1000.0000000001 이때까지 그 주기가 똑같아요. 펄사는 이 우주에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시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중력이 세면 시간 간격이 늘어나고요. 중력이 약하면 시간 간격이 줄어듭니다.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1초가 똑딱똑딱 가는데 늘어난다는 얘기는 똑딱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느냐면 이 바닥에다가 시계를 놓고 거기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띄워 놓게 이렇게 얇은 판을 놓는데 그 밑이랑 여기에 중력 차이가 얼마나 미미한 차이겠습니까? 그런데 요 밑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이 시간을 구분하는 기기를 지금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제는 오히려 큰 숫자는 그냥 일상에 내주고 작은 숫자의 정밀함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로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본다면 태양계에서 왜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헤비터블 존 이렇게 부릅니다. 거주 가능 지역 또는 뭐 생명 서식 가능 지역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에서밖에 지금 생명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 손과 이정모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별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물에 담궈두면 막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게 하고 분자들도 공기에 떠다닐 때 결합하는 거다. 물에 넣게 되면 이게 결합이 잘 되거든요. 비타민 녹여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놔뒀을 때는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있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물에서 막 하면서 녹잖아요. 물이 그만큼 뭔가 작동을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생명체들 발현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표면에서 바다의 그 상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달 정도 되면 너무 작아서 붙잡아둘 수 없는데 마침 지구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붙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별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중력을 가진 크기나 질량의 행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헤비터블 존 그러거든요. 근데 태양계 내에서 우연히 지구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 예전에는 금성이나 화성이 그런 데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금성에서부터 화성까지를 포괄하는 걸 헤비터블 존이라고 그러고 화성에도 예전에는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다에 이렇게.
그랬는데 화성은 지구보다 반 정도 되거든요. 초창기엔 충돌이 많았는데 그런 충돌에 의해서 날아갔을 확률이 크다. 근데 지구는 부딪혀도 지구 자체의 중력이기 때문에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데 화성 같은 애들은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아갔다고 생각해서 화성에는 지금 물이 없는 것 같고, 금성은 지구랑 비슷해요. 근데 얘는 또 안타깝게도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요. 이 열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연히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 좀 더 이런 천문학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천문학자는 다 이렇게 바깥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구가 한 뭐 산업혁명 이제 15도쯤 됐잖아요. 금성은 뭐 470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 때문이라면 수성은 훨씬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지만 금성보다 덜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대기가 없냐면 작으니까. 작아서 중력이 약하니까 공기를 잡고 있지 못한 거죠. 달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근데 지구 다 뒤에 있는 화성은 또 어느 정도 중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왜 바다가 없을까? 이 바다는 기본적으로 다 해성에서 온 거예요. 해성이 부딪히면서 물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성이 지구에만 부딪혔을 리가 없죠. 다른 행성도 붙였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목성, 토성 훨씬 많이 붙였을 겁니다. 훨씬 크니까. 근데 거긴 다 기체 행성이잖아요. 물은 없는 거예요. 다 기체 상태니까. 근데 암석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만 바다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암석 위에 물이 놓이니까. 물이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니까. 네. 근데 거기도 부딪혔겠지만 수성과 금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뜨거우니까 다 증발했어요. 증발인데 수성은 힘이 없으니까 못 잡고 있고 우주공에 날아갔고, 금성은 제법 중력이 있으니까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죠.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어요. 화성은 영하 63도쯤 된단 말이에요.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면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살죠. 남극이 영하 90도잖아요. 그 90도에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썰매 끌고 갔다 와서 텐트 치고 밥해 먹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못 사는 온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바다가 없을까? 지구 내부와 화성 내부의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내핵, 외핵, 멘트를 이렇게 있잖아요. 내핵과 외핵이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식지 않으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간 거죠.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있는 내핵은 금속이지만 고체고, 그 위에 있는 외핵은 금속인데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가 돌죠. 금속을 계속 돌리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는 그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풍을 다 막아줘서 물이나 DNA, RNA가 쪼개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식어서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풍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다가 있었겠지만 태양풍에 의해서 H2O가 H2 수소와 O2 산소로 갈라져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은 날아가 버렸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의 금속도와 결합하죠. 그래서 지구에서도 왜 쇠판에 산소가 결합하면 빨갛게 녹슬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표면이 녹슨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붉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앱으로 찾아보면 정말 빨갛게 보이거든요. 단순히 거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구는 너무나 운이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에 달도 부딪히면서 지구 자전축도 기울어가지고 계절도 생기고, 우리게 정말 운 좋게 태양계에서 우리만 있는 거죠. 근데 우주에는 정말로 은하도 많고 별도 많잖아요. 지구에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될 거라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임용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내용입니다. 지적 생명체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 지적 생명체가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과학자를 세티 과학자라고 부르고요. 과학자가 아니라도 그런 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호 논리학자,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그런 발표를 해요. 쳐들어온다, 막 우리 막 경계 막 이런 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은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요. 태양계 끝자락에 오르트 구름이라서 해성의 그 재료가 되는 얼음덩어리들이 있는데 1초에 한 20km 정도 달리는 로켓으로 가도 3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 센타우르자리 알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빛으로 4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로켓으로 가면 8만 년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서 우리를 발견한들 8만 년 전에 아직 농경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볼 거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네가 진화했을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오다가 다 까먹을 테고,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3월 초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에일리언 콘이라고 하는 그 외계인을 신봉하는 수천 명의 모임들을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다 50대, 60대, 70대 백인이에요. 30대, 40대 없어요. 유색 인종 없고요. 다 50대, 60대, 70대 백인들만 있는 모임이더라고요. 미국 중부에 예전에 특별히 즐길 거 없던 시절에 외계인에 빠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시아 사람들이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되게 궁금해서 막 각종 마이크가 날라와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고창이라고 있지 않냐. 고창이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은 곳이다. 그게 왜 많은 줄 알아? 외계인들이 다 왔던 거야. 너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줄 알아? 갑자기 뭐 저렇게 발전하잖아. 그 외계인들이 너희한테 심어놓은 유전자가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갑자기 애국심 뿜뿜 생겨나는 거야.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 외계인의 자손이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과학의 발달해도 시간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는 그들이 과학과 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우리는 절대로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싶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한지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장 과정과 생존 과정에서 지켜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을 써가면서 읽는 독자에서 쓰는 저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같은 종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거의 외계인 취급받는 종인데 그 책 읽고 글 쓰는 종들을 저희들이 끝까지 옹호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한번 우리의 사유를 넓혀봤으니까요. 또 한번 우리 삶의 주변도 성찰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